저는 그 토크 제목을 Learning to Reason by Reading Text and Answering Question으로 지어봤는데요. 사실 여기서 뭐 웬만한 다른 단어들이야 좀 나름 이제 아주 obvious한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reason이라는 단어는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제 타이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연구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연구를 앞으로 하고 싶은지를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reasoning에 대한 단어에 대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머신러닝 즉 뭐 기계학습 모델에서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죠. 원투원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풋이 하나 들어가고 결국 아웃풋이 하나 나오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인풋이 아웃풋이 어떻게 매핑이 되냐를 배우는 게 그 학습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 블루박스 안에 여러 가지의 파라미터가 있고 그 파라미터를 뭐 배우는 방식이 존재하겠죠. 가장 요즘 많이 쓰는 거는 결국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모델이라 본다면 어떻게든 파라미터를 배워서 결국은 인풋을 올바른 아웃풋을 매핑하는 게 원투원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이 블루박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영어를 프랑스어로 바꾸는 그런 그 머신 트랜slation 시스템도 이거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디펜던시나 컨스턴시 пар서라는 이제 NLP에서 많이 쓰이는 것도 이렇게 이런 거의 한 종류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문장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리뷰다. 그러면 영화 리뷰가 파지티브 아니야 아니면은 뭐 나쁜 의미냐 이런 거를 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이 종류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도 이 종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모델인데 이 모델에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점이라 하면은 결국은 모든 정보를 저 파라미터 안에다가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델을 이제 결국은 파라메트릭 모델이라 부를 수 있는데 파라메트릭 모델은 캐퍼시티가 한정적입니다. 즉 내가 이미 배운 거 이외에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으면은 파라미터의 개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문장을 내가 숫자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그 문장을 뭐 10개의 숫자로 표현한다거나 100개의 숫자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그걸 벡터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미리 배워놓은 거 이외에는 저희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즉 아주 한정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파워풀한 모델이지만 또 한정적인 게 많은 그런 모델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다이나믹한 정보 양이 필요한 경우는 방금 전 같은 원투원 모델을 쓰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더 직관적이기도 한데 결국 헬로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헬로를 봉주 프렌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존재하고 그 테이블에서 어떻게든지 컴퓨터가 이제 이거를 딱 보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겠죠. 여기를 이 그 롤을 선택을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결국 답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저는 일단은 explicit knowledge라고 불렀고 결국 외부적인 그런 knowledge를 이 모델에 접속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capacity가 제한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정보가 실제로 대부분의 그 QA 시스템 같은 경우 즉 그 question answering 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question answering이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정보를 한 저장 장치에 다 저장을 해놓고 필요한 정보만 빼내가지고 answering 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스 워크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QA 시스템이 이렇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확률적 모델도 그런 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에 좀 더 익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자면은 실제로 그 메모리 네트워크나 또는 디퍼런셜 뉴럴 컴퓨터 같은 익스터널 메모리가 작동하는 그런 대부분의 모델도 이거의 하나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질문을 바꿔서 조금 더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까는 그냥 통역 문제였는데 번역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거죠. 개구리가 무엇을 먹냐 물어봤을 때 이런 정보가 있다고 쳐볼게요. 양서류는 곤충을 먹고 또 뭐 곤충은 그 플라워를 먹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얼핏 보면은 저 정보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불가능해요. 보시면은 결국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를 모르면 저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추론 능력인데 A가 B고 C가 D고 B가 D를 먹는다고 했을 때 A는 C를 먹는다. 이런 추론 능력이 없으면은 이 시스템은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희야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거를 컴퓨터에 넣는다는 거는 이게 트리벌한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는 리즈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결국 존재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존재하는 정보를 어떻게 결합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가, 이걸 제가 리즈닝이라고 정의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물론 정의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 정의대로 한다면은 결국은 새로운 정보를 유추해야 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트리블하지 않다는 걸 저희가 모두 동의를 하실 거예요. 리즈닝이라는 게 트리블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사실 NLP에서는 좀 이미지보다는 좀 더 많이 다뤄지는 토픽인데요. 결국 세멘틱 파싱이라는 그 센텐스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로지컬 폼을 바꾸는 것도 그거의 하나라 볼 수 있겠고요. 또 저희 랩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과학 문제를 푸는 것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어떻게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도 한 종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C 테스트는 이제 조금 더 저희 옛날에 나왔던 데이터셋인데 많이 쓰진 않는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첨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도 문제가 하나 있긴 하죠. 이거는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포맷이고 전문가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테이블을. 누가 만드냐 이거죠. 이거를 애초에 만들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그래서 사실 이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좋긴 하겠지만은 또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종류의 리즈닝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로지컬 폼 같은 걸 모르는 사람도. 그 실제로 더 그 강점은 이런 데이터가 인터넷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서치한 부분은 이것만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텍스트 폼, 이 텍스트 폼을 unstructured 데이터라고 하는데 결국 비정형화된 그런 데이터를 최대한 사용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리즈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리즈닝을 이렇게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리즈닝이란 knowledge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창조해내는 그런 기술이다, 또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리즈닝을 배우게 할 것인가? 사실 방금 뭐 보여드린 게 퀘션이긴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리즈닝이라는 그런 캐퍼빌리티, 능력을 컴퓨터에게 줄 수가 있을 텐데 그중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사람이 많이 배우는 방식은 결국은 질문을 대답을 함으로써라 생각해요. 문제를 풀거나. 그래서 이 리즈닝을 배우는 방법론에서는 제가 question driven이라는 그런 방식을 택했고요. 즉 퀘션을 통해서 퀘션을 답하려고 하고 퀘션을 제대로 답했는지 안 했는지를 통해서 한번 리즈닝을 배워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뭐 로지컬 폼, 그런 아까 복잡한 그 수학적인 그런 knowledge base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실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텍스트를 통해서 배우는 방식을 택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 제목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은데요. Learning to reason by reading text and answering question이라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들어가 보려 하고요. 이제 이런 시스템 만드는데 이제 사실 세 가지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비정형화된 텍스트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지만은 사실 컴퓨터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언어를 어떻게 자연어를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NLU고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그리고 이런 이제 학습을 통해서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언어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knowledge를 창조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고 어떤 핵심 능력인데 그게 리즈닝이라 부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모든 머신러닝 시스템의 목표이기도 하지만은 최대한 사람의 에포트를, 노력을 줄이고 그리고 최대한 컴퓨터가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을 이제 세 번째 에스펙트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에스펙트를 제가 살펴볼 텐데 저는 이제 게임을 참 좋아하는데요. 게임에서 이런 이제 그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력, 생명력 이렇게 여러 가지 에스펙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저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한 번에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저도 똑같이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은 한 번에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방면, 여러 방면으로 접근한 거를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려 해요. 제 프로젝트들을. 물론 가장 아이디얼한 그런 건 이런 거겠죠. 이런 모델이 나올 수 있다면은 최고겠지만은 이제 그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4년 동안 태클한 이제 프로젝트는 여러 세 가지를 다양한 그런 각도에서 접근한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퍼 그 베뉴도 써져 있는데 결국 리즈닝 캐퍼빌리티라든지 애널리 캐퍼빌리티라든지 엔투엔드가 어떤 경우는 어떤 두 가지가 쉽고 어떤 경우는 다른 한 가지가 좀 더 쉽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결국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한번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이제 작업했던 지오메트리 QA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지오메트리 QA라 하면 이런 문제를 뜻하는데요. 많이 이제 그 중학교 때 보셨을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는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고 그냥 단순한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라 대입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 그 워크를 했을 때 당시에 뉴욕타임즈에 나름 실렸었는데 대입 시험을 이제 풀 수 있다 이렇게 실렸는데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 문제를 대입 시험을 푼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걸 기억해요. 근데 사실은 대입 시험 맞고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한국 사람한테 쉬운 것 뿐이지. 근데 8입니다, 답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답을 구하는 과정이 사실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죠. 다이어그램도 이해를 해야 되고 텍스트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텍스트 내에 있는 정보도 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해가지고 답을 구해야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다이어그램에서 그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퀘스천이 들어가고 퀘스천에 대한 널리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그 텍스트에서 오는 정보 그리고 주어진 다이어그램에서 오는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이제 배워야 할 그런 리즈닝 그런 정보죠. 퍼스트 오더 로직으로 표현된 이제 리즈닝 정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선분 두 개가 평행이면은 그 선분에 뭐 하나 선을 그었을 때 각도가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두 개는 로컬 컨텍스트라 볼 수 있겠고요. 로컬한 정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글로벌한 정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소드는 제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긴 할 텐데 메소드는 사실 그 세만틱 파싱이라는 커뮤니티에서 NLP에서 이제 한 주축을 이루는 그래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그 저희가 어떤 그러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로직을 정해놓고 그 로직으로 주어진 퀘스천을 매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면 물론 텍스트랑 다이어그램 둘 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솔버에다 넣어가지고 솔버가 그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컴퓨터가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해서 답을 유추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퀘스천이 있을 때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로지컬 폼으로 바꾸는 거고 이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로지컬 폼을 받았을 때 컴퓨터가 답을 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로지컬 폼을 한 번에 내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이 페이퍼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의 주 컨트리뷰션은 사실 이거를 좀 그 심플파이 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 이 그 모자 모양이 end라는 뜻인데 결국 모든 게 다 한 번에
시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그 부분이 결국 페이퍼의 주 컨트리뷰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라인으로도 지금 접속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고르고 나서 뭐 풀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터럴 팩트들이 쫙 나열되고 그 팩트가 얼만큼 컨피던트한지 확률적인 값들이 나와요. 양쪽으로. 왼쪽은 텍스트고 오른쪽은 다이어그램인데 어떻게 지금 다이어그램이랑 텍스트랑 얼라인 되는지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총 모아서 이제 결국 옵티마이즈 하는 게 다음 단계고요. 이제 넥스트를 누르면은 이제 옵티마이즈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바로 옵티마이즈한 리스트고 이걸 전부 다 같이 모아서 엔드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마지막 그 로지컬 폼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답을 유추해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꽤 길죠.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이런 데이터셋은 상당히 뭐 재밌고 이제 이렇게 발표하기 좋은 자료지만 결국은 데이터셋이 상당히 작고 제가 했던 거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에포트가 필요했죠. 결국은 리즈닝이 너무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셋의 그 양이나 또는 그런 거에 비해서 결국은 사실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보긴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엔드투엔드 시스템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호플레스 생각하는 게 이런 걸 10,000개를 준다 해서 일반적인 그런 모델이 과연 잘 풀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엔드투엔드 즉 사람의 에포트가 적게 드는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고른 프로젝트가 다이어그램 QA입니다. 네. 아까 이미테이션들이 확률로 나왔잖아요. 맞은 확률로 해놓고 그러면 솔버에 들어갈 때 사실이 아까 그 참이 아닌 것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일단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결국은 메인 챌린지죠. 네. 그러면 풀릴 때까지 계속 서브셋을 뽑은 다음에 돌리고 서브셋 뽑은 다음에 돌리고.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진 않았고 한 번만 딱 하고 그게 맞다고 가정을 하고 솔버에다가 넣어서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4시간 동안 안 풀리면 그냥 못 푼 걸로. 네. 근데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네.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다이어그램 QA 같은 경우는 방금 전 보여드린 것도 다이어그램이긴 한데 좀 다양한 다이어그램이요. 이제는 이제 조금 더 학년에 내려가가지고 초등학교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물이 어떻게 뭐 구름이 되고 바다가 되고 이런 질문을 저희가 답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여기서는 리즈닝이라는 게 좀 덜 필요한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이미지 자체가 좀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거의 존재하는 모든 제가 문제를 다 모은 건데 공식 문제를 그게 100문제 좀 넘었던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00개 이상 정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건데 엔드투엔드 메소드가 가능한 점이 있고요. BQA라는 데이터셋을 아시는 분은 이제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다른가 BQA랑 사실 다른 점이 확연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이어그램이랑 실제 이미지랑 많이 차이가 있죠. 물론 한 가지는 실제 이미지가 보통 좀 더 복잡하고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다이어그램은 결국은 어떠한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기 위한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그램이 BQA보다 쉽다고 절대 말할 수는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 5,000개가 적지는 않지만은 5,000개가 거의 구글에 존재하는 웹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이어그램을 가져온 수준이고요. 물론 이제 특정한 토픽에 대해서 그리고 리얼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챌린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퀘스천이 들어오면은 컨텍스트는 이번에는 그림인 거죠. 아까는 이제 그림뿐만 아니라 텍스트도 있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림만 컨텍스트 봤을 때 이걸 답해야 되는 건데 이런 릴레이션십은 결국은 아까 지오메트리 QA처럼 마찬가지로 배우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CNN 같은 걸 넣어가지고 바로 배우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택했던 방식은 그래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좀 더 사람이 노력을 해서 좀 더 사람의 에포트가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보자 해가지고 한 게 이제 이런 그래프로 만들어보자.
다이어그램을, 그러니까 방금 다이어그램을 이런 그래프로 치환을 한 다음에 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모델을 만든다면, QA 시스템을 만든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그래프를 만든 건 당연히 그래프를 직접 다 애노테이트를 해야 될 테고요. 그렇지만 이 그래프가 뭐 정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식이 좀 더 이제 쉽겠죠.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은 그 하나씩 세퀀셜 제너레이션 하듯이 애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필요한 컴포넌트를 그때그때 애드 해가지고 하나씩 더하는 겁니다. 근데 더하는 디시전 메이킹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뉴럴넷에서 많이 쓰는 LSTM을 사용을 해서 그때그때 이 컴포넌트를 애드하고 이때는 아무것도 애드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애드를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애드할 필요가 없겠다 할 때까지 LSTM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인풋은 물론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처들을 넣었고요. 그럼 이 그래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베이스라인 모델이긴 한데 그래프의 하나의 릴레이션을 결국 한 가지 팩트라고 볼 수 있죠. 한 가지 사실. 예를 들어서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점 두 개가 연결된 거를 한 가지 사실이라고 본다면은 그 사실을 센텐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센텐스에서 작동하는 QA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제 여기는 심플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썼는데 결국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이제 저희가 보여주려고 했고 메인 컨트리뷰션은 방금 보여준 이 그래프를 만드는 거였어요. 결국 어떻게 주어진 다이어그램을 저런 사람들이 사용하기 쉬운 그래프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그래도 나름 말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맨 밑에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빨간색이 모델이 어디에 포커스 했는지 어디다가 어텐션을 주었는지인데요. 그 어텐션을 주어진 걸 보면은 실제로 관련이 있는 그 두 개의 노드에 어텐션을 주었고요. 그래서 답을 실제로 코렉트하게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도 실제 랜덤이나 뭐 LSTM이나 CNN 같은 그런 전반적인 이제 아주 티피컬한 그런 모델에 비해서 잘 나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아주 차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그렇게 satisfying한 그런 데이터셋은 아니죠. 테스트 모델도 아니고. 왜냐면 리즈닝이라 부르긴 좀 그렇잖아요. 사실 새로운 정보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매칭하는 수준까지밖에 안 되고 그 이상은 정말 하기 힘든 걸 저희가 이제 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런 다이어그램 퀘스천 앤서링은 우리가 결국 텍스트랑 다이어그램만으로 문제를 풀려 했지만 사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프라이어 널리지를 저희가 보통은 그건 교과서를 통해서 습득을 하는데 그 교과서가 여기는 주어지지가 않고 그냥 퀘스천이랑 앤서만 통해서 문제를 풀어다 보니까 사실 배우기 힘든 것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저희가 CEPR에 이제 페이퍼를 내기도 하고 워크숍을 홀드하기도 하는데 결국 약간 조금 익스텐드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다이어그램 QA가 아니라 텍스트북 QA 형식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텍스트북을 전부 다 읽고 텍스트북을 이해를 한 거를 그 텍스트북 끝에 있는 그런 질문들을 문제들을 품으로써 확인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데이터셋 만들어 보긴 했어요. 저희가 이쪽을 많이 작업을 하진 않았고 결국 워크숍 챌린지를 만듦으로써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를 태클하길 바라는 점이 있긴 한데 사실 어려운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해보는 건 모르겠고 여기서 1등을 하는 페이퍼는 꼭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인터레스팅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다이어그램 QA라는 거는 텍스트북 QA나 다이어그램 QA는 분명히 좀 더 지오메트리 QA보다 엔드투엔드니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재밌는 그런 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리즈닝이라는 캐퍼블리티가 많이 적고 그리고 또 NLU 측면도 이렇게 좀 애매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다음으로 선택한 프로젝트가 그러면은 좀 더 이제 NLP 쪽에서 좀 순수하게 해볼 수 있는 문제도 해보고 싶다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해본 프로젝트는 이제 머신 컴프레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보여드린 거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즈닝은 좀 더 높고요. 많이 높지는 않지만 NLU 즉 텍스트 언더스탠딩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이런 문제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문서를 가져와요. 문서를 가져오고 그 문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답이 어떤 형식이든지 저기 컨텍스트 즉 위키피디아 아리클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단어가 하나일 필요도 없고 두 개일 필요도 없고 세 개 될 수도 있고 네 개 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답이 덴버 브론코스인데 이게 여기에 있는 답이고요. 이 답을 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이쪽 태스크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방식은 뉴럴 어텐션을 이제 기반으로 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사실 뉴럴 어텐션은 뭐 저희가 처음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최근 2년 정도 딥러닝 커뮤니티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이런 건데요. 그 퀘스천이 있을 때 이 퀘스천에 관련된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위치나 NFL, 팀 이런 단어들을 실제로 컨텍스트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어쩌면 이 컨텍스트에 가장 렐레번트한 센텐스를 찾을 수도 있겠죠. 이 센텐스가 가장 렐레번트 할 텐데, 그럼 이 센텐스 렐레번트한 걸 찾은 다음에 그럼 센텐스 내에서 또 가장 렐레번트한, 즉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을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메커니즘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지금 보여드린 거는 상당히 하드 디시전이죠. 이게 맞냐 틀리냐 또는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옵티마이즈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디퍼런셔블하게 만들기 위한 게 뉴럴 어텐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갔네. 그래서 결국 뉴럴 어텐션이라는 거는 한 센텐스로는 결국 그 어떤 그 우리가 아키텍처가 특정한 텍스트나 특정한 부분에 포커스하는 거를 디퍼런셔블하게, 즉 미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텐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한 디렉션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프로포즈한 모델의 주 컨트리뷰션은 이 어텐션을 양쪽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텐션이라는 거는 어떤 한 특정한 부분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양쪽으로는 뭐 안 해볼 이유가 있을까? 특정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센텐스에서 퀘스천을 어텐드 해가지고 퀘스천의 중요한 부분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퀘스천에서 센텐스를 어텐드 해가지고 센텐스의 중요한 부분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했던 게 컨트리뷰션이고요.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은 양쪽을 어텐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단어랑 끝 단어가 나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첫 단어 같은 경우는 바락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단어가 오바마고, 답이 바락 오바마인데 사실 이건 현재는 사실이 아니죠. 명제가.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모델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그 딥러닝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이 띄고요. 결국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여준 첫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NLP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어프로치를 많이 안 했었는데, 이것도 결국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처럼 다층의 레이어를 쌓으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저희가 보여줬던 거고요. 각 레이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결국 이제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는 단어랑 캐릭터 임베딩 레이어인데, 단어의 뜻이랑 캐릭터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 단어 레벨에서 하게 되면 워드 임베딩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단어가 보통 없는 단어면은 테스트 타임 때 그걸 핸들하기 힘들고요. 또 캐릭터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를 전체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같이 합치는 게 항상 좋다. 언제나 이제 합치는 게 좋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써가지고 이제 임베딩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LSTM을 사용을 해서 결국 단어들이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정보도 있게 하려고 이제 LSTM을 썼습니다. 양쪽 다이렉셔널에 바이디렉셔널 LSTM을 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중간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어텐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텐션이라는 거는 센텐스가 퀘스천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또는 반대로 퀘스천이 센텐스를 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그런 거를 배우게 하는 그런 장치인데, 예를 들자면은 이런 퀘스천이나 컨텍스트가 있을 때 바락이란 단어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요, 바락이란 단어가 그 후라는 단어랑 가장 연관이 있겠죠, 큐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시켜 줄 수 있고요. 그 오바마도 마찬가지로 후랑 가장 연관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연결시켜 주고, 프레젠트 같은 경우 리즈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걸 연결시켜 주고, USA는 United States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연결시켜 주는 그걸 해주게 하는 이제 시스템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결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레이턴리 배우게 함으로써 실제로 시스템이 이걸 배운지 안 배운지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퀄리티 컨텍스트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어텐션 후에 위에다가 LSTM 레이어를 이제 함으로써 어텐션 후에 또 LSTM 하게 되는데, 사실 MT를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점을 느끼실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MT 같은 경우는, MT가 이제 그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즉 그 기계 번역인데, 이제 이쪽 뉴럴 그 기계 번역 쪽 같은 경우 처음 나왔던 논문 중 하나가
어텐션을 사용한 논문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어텐션이 지금 많이 쓰이는 어텐션의 시초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어텐션이 다이나믹하게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LSTM이 돌아가면서 LSTM 내에서 어텐션을 결정을 하고 그 어텐션의 결과값을 다음 타임 스텝에 또 사용을 함으로써 흔히 얘기하는 다이나믹 어텐션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텐션을 LSTM 내에 넣은 것이 아니라 LSTM이 끝나고 나서 어텐션이라는 그런 따로 레이어를 만든 후에 그 어텐션이 끝나고 다시 또 LSTM을 한 번 더 쓰는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스테릭 어텐션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그 빌리프는 다이나믹이 당연히 스테릭보다 낫다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항상 스테릭이 다이나믹보다 안 좋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그렇게 저희가 결과를 냈고 결국 어텐션이라는 거를 굳이 LSTM 내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따로 하는 것이 때론 나을 수 있다는 게 주 컨트리뷰션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굳이 모티베이션을 저희가 따지자면은 어떻게 보면 디비전 오브 레이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일을 할 때 한 레이어가 전부 다 하는 것보다 결국 층을 나눠가지고 한 층에서 어떤 일만 하게 되면은 좀 더 트레이닝하기도 쉽고 좀 더 배우는 게 좀 더 이제 좋지 않나 이런 저희가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추측성인 거고 저희가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저희가 테스트한 데이터에서는 확실한 그런 결과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재밌는 이것도 그 연구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은 아웃풋 레이어인데 아웃풋은 시작값과 끝값 즉 그 답이 항상 컨텍스트 내에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에서 어떤 단어가 시작값이고 시작하는 그 인덱스고 어떤 단어가 끝나는 인덱스인지를 알아맞추는 게 맨 마지막 레이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는 그 포지션과 끝나는 포지션을 프로바빌리스틱 디스트리뷰션으로 아웃풋을 한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조인트리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그 예전 워크랑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방금 말씀드린 그 어텐션 자체가 스테릭하게 하는 게 다르고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그 어텐션 양쪽으로 하는 것 그게 다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보기엔 결국 중요한 컨트리뷰션은 이런 워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결국 결과를 최대한 높이 끌어내가지고 스테레오 RT를 찍는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제가 비슷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점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NLP에서도 이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처럼 다층으로 여러 이렇게 레이어 쌓는 게 상당히 효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데이터셋을 다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위키피디아에서 아티클을 가져왔고 스탠퍼드에서 만든 데이터셋인데 이제 그 데이터셋 사이즈는 대충 10만 개 정도. 이고요. 그리고 매트릭은 두 개가 있어요. EM이랑 F1이 있는데 EM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은 그 0점 처리가 되고요. F1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맞추면은 이제 그 파셜 스코어가 받는 그런 이제 매트릭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논문을 쓰고 결과를 냈을 때 당시에는 리더보드에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컨트리뷰션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6개월이 지나가지고 6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그 탑 리더보드 중에 오픈 소스된 모델 one of a few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어블레이션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어블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하나하나를 빼가지고 얼만큼 잘 되냐를 보는 건데 여기서 다이나믹 어텐션이랑 스테릭 어텐션의 차이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 두 개를 보시면 이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다이나믹 어텐션 같은 경우 스테릭 어텐션 즉 풀 모델보다 약 한 3%쯤 낮습니다. 즉 스테릭이라는 게 더 잘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텐션도 양쪽 어텐션이 도움을 준다는 걸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 두 개가 중간 두 개가 어텐션을 한쪽으로만 진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고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캐릭터 임베딩이랑 워드 임베딩이 둘 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데모를 보여드리는 게 하나 좋을 것 같아요. 데모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데모인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그 사실 이거를 직접 해 보셔도 되는 게 지금 온라인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고릅니다. 뭐 니콜라 테슬라를 고르면은 이런 질문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오는 형식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맞는 답이죠. 틀렸나요, 이거는? 틀렸네요, 이거는. 이건 틀렸네요. 네. 네, 항상 맞진 않아요.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좀 틀린다긴 하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거는 제가 오늘 아침 해본 거랑 결과가 다르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 뭐 바뀌었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토믹 넘버가 뭐냐? 악시즌에 그냥 이제 파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아주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빠르고 CPU에서 돌아가는 건데 이 정도로 빠르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사실 뭐 답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여쭤봐셔도 되는데 답을. 근데 그러기에는 좀 분위기가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가셔서 보셔도 되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제 홈페이지에도 있고 여기 이제 여기 가시면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셔도 되고 이제 그 어텐션 메커니즘 아까 말씀드린 것도 좀 더 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거를 컴퓨터가 직접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해주지 않아도 where이라는 단어가 저 단어들 at stadium, levi 이쪽에 관련된 단어들이랑 attend 한다는 점을 배울 수가 있죠.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시스템이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may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may라는 단어가 may I help you의 may가 있고 그 month may, 그러니까 April, May 이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ambiguous한 단어인데 이 may라는 단어가 그 워드 레벨에서 임베딩을 했을 때 벡터 스페이스로 이제 tsn이라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쓰면은 저희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개가 상당히 차이가 없죠. 근데 이거를 그 LST 한번 돌리고 나서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다 받고 나서 벡터 스페이스에 다시 모델 했을 때 두 개가 확연히 차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서. 즉 그 시스템이 이 단어의 그 의미를 파악한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델이 뭔가 파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거는 어떤 분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고 어떤 분한테는 충격적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한테는 좀 비교적 충격적이었어요. 그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이 스쿼드에서 NLP의 트래디셔널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즉 NLP에서 트래디셔널 방법이란 이제 디펜던스 파서라든지 컨스티튜언시 파서라든지 POS 태깅이라든지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서 피처를 익스트랙트 한 다음에 대충 100만 개 정도 익스트랙트 한 것 같고요. 그 익스트랙트 한 거를 좀 뭐 비교적 심플한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가지고 SVM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이제 한 건데 그래도 그런 거를 사용하니까 그런 파서를 사용하니까 그래도 기존 딥러닝 베이스드 모델이랑 그래도 더 잘한 부분이나 더 못한 부분 이게 차이가 있지 않겠냐 싶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퍼포먼스가 2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애큐러시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봐도 딥러닝 모델이 그런 기존 모델보다 절대적으로 모든 그 퀘스천 에리아에서 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트래디셔널 메소드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거는 그 사람의 그런 기술이 들어가고 사람의 그런 노력이 들어가서 만든 모델인데 이 모델은 한 300줄 되나요? 코드가 400줄? 데이터만 있으면은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뭐 다른 데이터셋에 저희 모델 잘 나온다는 걸 저희가 보여줬는데요. 이건 또 다른 데이터셋인데 기존의 그 딥마인드에서 만든 데이터셋인데 이거는 꽤 그래도 뭐 MC 쪽 커뮤니티에서 많이 썼던 데이터셋이고요. 이건 훨씬 더 사이즈는 큽니다. 30만 개 또는 100만 개 정도 되는 데이터셋 사이즈인데 근데 이제 결과도 상당히 인커리징한 리저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많게는 한 3% 정도 더 잘 나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앙상블보다 잘 나오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저희가 낸 논문인데 이 모델을 혹시 다른 데이터셋에도 써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보여줬던 모델은 퀘스천을 앤서링 하는 게 그 목적이긴 하지만은 그 QA를 하는 목적을 위해서 실제로 랭귀지라는 거를 어느 정도 배운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단어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고 단어가 어떤 거랑 관련이 있는지 이 두 단어가 동의어인지 이런 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른 데이터셋에 써먹어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돌린 실험인데 위키QA라는 데이터셋은 사실 그 NLP에서 꽤 오랫동안 썼던 데이터셋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한 20개 이상의 페이퍼가 서미션 됐고 상당히 매추얼한 그런 데이터셋인데 기존 랭크 1이 74.33%였는데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별것도 없이 트랜스퍼 러닝을 해가지고 그 모델에 돌려봤더니 약 9% 정도 잘 나왔어요. 9%. 근데 이건 뭐 딱히 더 모델을 바꾼 것도 아니고 똑같은 모델을 써가지고 했더니 9% 정도 잘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뭐 저희 모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다른 모델 써도 비슷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데이터셋, 방금 보여줬던 그런 스쿼드 같은 데이터셋에서 배운 모델이 실제로 뭔가 언어를 배워서 그 배운 언어를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있구나. 예를 들자면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거를 다른 여러 가지 랭귀지 그 태스크에 써볼 수 있겠죠. 그런 점을 보여줬던 중요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좀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어느 정도의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렇지만은 또 이 모델도 이 데이터셋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라 함은 결국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리즈닝이라는 걸 한다고 보기엔 또 힘든 거죠. 결국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존재한 정보를 매칭하고 어떻게 이렇게 syntaxically 그거를 시노님 같은 거나 아니면 paraphrasing 같은 걸 디텍트하는 건 잘하지만 실제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는 데는 또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데이터셋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지만 데이터셋과 모델은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어려울수록 모델도 그만큼 어려운 걸 배워야 되고요. 데이터셋이 쉬울수록 모델도 배울 수 있는 게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트라이앵글은 태스크뿐만 아니라 그 태스크를 위해 만든 모델도 같은 이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데이터셋이 새로운 데이터셋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해봤던 게 정확히 말하면 동시에 진행했고 좀 더 일찍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페이스북 데이터셋인 베이비 QA 앤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라이앵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NLU는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엔드투엔드랑 리즈닝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만큼 사실 재밌는 그런 추론 문제예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20개의 추론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태스크 2를 보시면은 그것도 꽤 재밌는데요. 그 답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센텐스를 저희가 이해를 하고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풋볼이 어딘지를 알려면 태스크 2에서 먼저 존이라는 사람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존이 풋볼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정보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마지막에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2 supporting fact고 3는 좀 더 복잡하고요. 세 개를 합쳐야 되고 카운팅 같은 경우 당연히 여러 개를 합쳐야겠죠. 근데 당연히 이런 거는 센텐스가 상당히 심플한데 실제로는 그게 신테릭 데이터셋에서 그렇긴 한데 센텐스 심플하기 때문에 사실 룰 베이스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근데 결국 목적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퀘스천이랑 답만 줘가지고 만들 수 있냐. 이게 주 목적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다이얼로그도 사실은 상당한 부분을 쉐어한다 생각하는데 캐릭터리스틱을 물론 얼핏 보면 완전 다르긴 하지만은 결국은 다이얼로그도 퀘스천이라는 거는 결국 마지막 유저 어처런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시스템이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이게 앤서고 그 앤서는 유저랑 시스템 사이에서 했던 과거의 모든 컨버세이션 히스토리라고 히스토리에 디펜드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텍스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물론 이 비약이 있습니다. 비약이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를 일단은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이얼로그랑 QA랑 좀 비슷한 점이 있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물론 이 다이얼로그는 상당히 실제 다이얼로그 시스템이랑은 많은 그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어프로치가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퀘스천이 있으면 퀘스천이 있으면은 이거를 답하는 방식을 이렇게 해보자 했어요. 퀘스천을 각 센텐스를 보면서 좀 더 답하기 쉬운 퀘스천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Where's the apple이라는 퀘스천을 보고 Sandra got the apple there라는 그런 센텐스 봤을 때 좀 더 답하기 쉬운 퀘스천 어쩌면 이런 퀘스천이겠죠. Sandra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 센텐스 넘기면 똑같겠죠. 일단은 그러다가 데니얼이 나오면 Where's Daniel을 바뀌고 맨 마지막에는 Where's Daniel이라는 퀘스천에서 저 Daniel Journey to the Garden이라는 그 팩트를 이용하면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유추해내는 방법이죠. 사실 이런 메커니즘은 딥러닝에서는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그 로지컬 칼큘러스에서는 많이 쓰였던 방법이고 그거를 이제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츄에이셔널 칼큘러스 많이 쓰였고 뭐 로지컬 리그레션이라고 했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스탠다드 방법인데 그 스탠다드 방법을 결국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가져오기 위해서 결국 이런 모든 오퍼레이션을 이제 디퍼런셔블한 스페이스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저희 모델의 이제 그 픽처인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RNN이나 LSTM을 알고 계신 분한테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은 이 사각형이 하나의 RNN 또는 LSTM 모듈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센텐스에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하나씩 적용을 시켜준 다음에 맨 마지막 나오는 값을 뭐 레이어 2개를 쌓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을 클래시파이 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하나 정말 이 모델의 강점이라 볼 수 있는 거는 모델 자체가 심플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플하냐면은 일단은 LSTM이나 GRU보다 더 간단하고요. 많이 쓰이는. 그렇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리도 상당히 로우 코스트일 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사용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X가 센텐스고 퀘스천이 이제 들어오는 Q가 퀘스천인데 X랑 Q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퀘스천을 HT라고 하는 거죠. H tilde T인 거고 그게 저기 이 부분이요. H tilde T. 그리고 H tilde T가 나왔을 때 H tilde T는 이제 서로 새로운 퀘스천이지만은 이 새로운 퀘스천 쓸지 안 쓸지를 업데이트 게이트 알파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G 값이 1이면은 새로운 퀘스천을 쓰는 거고 G 값이 0이면은 새로운 퀘스천을 안 쓰게 되는 그런 아주 심플한 아키텍처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설명드렸던 대로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텐션의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일반적으로 어텐션이 소프트맥스 어텐션인데 비해서 이 어텐션 같은 경우는 시그모이드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컬 시그모이드 어텐션이고 각각 타임 스텝에서 현재 쿼리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 센텐스에 관련인지 없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로컬 시그모이드 어텐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RNN의 한 종류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RNN보다 좀 더 심플한 이유는 RNN은 페어라이즈가 안 돼요. 타임 스텝 와이즈로. 근데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심플리피케이션을 통해서 페어라이즈 가능한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한 HT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에 있는 H 틸다 값을 이렇게 파이랑 시그마를 통해서 프로덕트랑 시그마를 통해서 한 번에 구할 수 즉 explicitly 저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 전부 X랑 Q 값이 한 번에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레이어에 있는 X랑 Q 전부 값을 매트릭스 오퍼레이션 7개로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임 스텝이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타임 스텝이 1000이가 된다면은 결국은 일반적인 LSTM이나 RNN 같은 경우는 1000번 또는 그 이상을 각 타임 스텝마다 계산을 해야 되는 꼴이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병렬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컨스턴트 타임, 정확히 말하자면 로그 n 타임이죠. 로그 타임으로 그 다음 스텝에 있는 모든 값들을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페어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는 거고 병렬화가 가능하다는 거는 단순하게 빠른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결과를 보여드릴 거겠지만은 더 좋은 결과를 내게 되긴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RNN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라디언트가 베니싱하는 문제가 있는데 페어라이즈라는 건 결국은 그 바로 특정한 x 값이랑 모든 그 다음 레이어에 있는 모든 그 x 값이랑 한 번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심플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롱텀 디펜던스가 더 강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QRN은 이런 성격을 쥐고 있고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모델은 LSTM이나 GRU 이런 기존 RNN을 리플레이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 RNN은 보통 아주 컴플렉스한 인터랙션을 모델링 하려고 한다면 이제 QRN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플한 센텐스 간의 인터랙션은 이제 단어 간의 인터랙션보다는 좀 덜 컴플렉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덜 컴플렉스한 인터랙션을 모델링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그 모델에 대한 설명이 길었는데 데이터셋을 좀 더 이제 심플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데이터셋은 말씀드린 것처럼 20개의 태스크가 되어 있고 물론 synthetically generate 되긴 했지만은 상당히 interesting한 여러 가지 그런 인퍼런스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쿼드랑은 당연히 다르죠. 스쿼드는 진짜 그 데이터셋이고 그 대신에 리즈닝이라는 게 많이 없는 반면에 이 데이터셋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그런 정보를 유추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는 전 모델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그 LSTM보다 잘 나온 점이 인상 깊은데 그만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LSTM이 이런 종류의 문제는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에러 레이트인데 50%를 틀리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10% 정도 틀리는 거죠. 이건 1K 데이터셋이고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주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10K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모델과의 차이도 좀 더 확연하게 나는데요.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DNC 같은 경우 딥마인드의 그 디퍼런셜 뉴럴 컴퓨터고 저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세일스포스의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입니다. 다이얼로그도 비슷한 결과를 이제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나오는 거를. 그래서 이 모델이 단순한 QA뿐만 아니라 다이얼로그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제가 일단 스킵은 할게요. 근데 사실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특히 방금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죠. 왜냐면은 방금 전 데이터는 NLU 캐퍼빌리티가 상당히 낮은, 즉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 보긴 힘든 아주 간단한 그런 센텐스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답을 풀었던 거고 정말 복잡한 센텐스는 풀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다른 말로는 이런 모델이 정말 가능한가? 희망적인 얘기만 제가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였어요. 저도 세 개를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결국 세 개 중에서 뭐 두 개를 좀 포커스 한다든지 한 개를 포커스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런 발표를 한 것처럼 나름 좋은 결과를 냈지만은 세 개를 한 번에 한 걸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는 제가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성공할 수 있다면 아마 엄청난 그런 결과가 되겠지만은 그러진 못했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한 번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제 리서치 목표인데 내가 하나씩은 해봤지만 결국 세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건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 방향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아주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사실 로직이라는 것, 즉 리즈닝을 배우는 거는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상태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발전들이 있었는데 사실 NLP에서는 발전이 비교적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좀 그래도 그중 하나 정말 많은 발전이 있던 곳이지만 제 생각에는 상당히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가져왔던 그런 혁신적인 그런 발견은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NLP랑 리즈닝이랑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리즈닝이라는 거는 정말 아주 디스크리트한 그런 도메인이죠.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픽셀 하나를 바꾼다 해서 이미지에 있는 픽셀을 하나 바꾼다 해서 전체적인 이미지의 의미가 바뀌지 않지만 리즈닝이나 사람의 언어는 단어 하나만 바꿔도 예를 들어서 영어로 치면 not을 하나 붙여도 전체 센텐스의 의미가 바뀌죠. 이런 게 디스크리트한 그런 도메인인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디스크리트한 도메인은 아직도 딥러닝이나 이런 디퍼런셜한 그런 모델로 모델링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택하는 방식이 당연히 디퍼런셜한 모델은 디스크리트하지가 않으니까 릴렉세이션 하는 방식, 즉 모델이 실제로는 디퍼런셜을 하지 않아도 디퍼런셜을 하게 릴렉스 한 다음에 풀어보고 그 푼 값이 이거는 맞는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상당히 파워풀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실제로 좋은 옵티멈에 도달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항상. 또 하나는 그 리인포스 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결국은 방식을 채택하는 건데 이스티메이션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리인포스 같은 로우 바이어스 그 이스티메이터나 또는 최근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 건버 소프트맥스 같은 로우 바리언스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이스티메이트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대단한 발견이 또는 대단한 임프루먼트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데이터를 크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데이터는 얼만큼 더 많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좀 결론이 웃길 수도 있는데 결론은 조금 패시미스틱한 것 같아요. 어쩌면은 로직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리즈닝이라는 거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제가 원하는 정도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지금 존재하는 그런 디퍼런셜 모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패러다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로직이랑 디퍼런셜한 모델이랑 합칠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프로치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딥러닝 또는 디퍼런셜 모델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마무리를 하자면은 제가 NLP를 연구를 왜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NLP라는 거는 사실 언어를 이해하는 것에 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레딧의 Ask Me Anything이라는 그런 코너에서 이제 머신러닝의 대가라 불리는 이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1조 원이 있다면 어디다 쓰겠냐? 빌리언 달러가 있으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기쁜 소식인데 NLP에 전부 다 쓰겠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NLP라는 거는 단순하게 언어를 이해하는 데 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NLP는 결국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에 포커스 맞추고 있지만 사람의 언어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을 모델링하고 나타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제 항상 우리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NLP를 공부한다는 건 저는 사실 사람의 생각을 공부한다 생각하고 사람의 아이디어를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결국 컴퓨터한테 심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공부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NLP를 어떻게 컴퓨터한테 심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question driven learning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그렇게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또 질문이라는 게 사람을 더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여기서 네, 터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늦은지 모르겠는데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을 받을게요. 그리고 없으시면은 끝내는 걸로 하고요. 저기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질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그 날리지 베이스를 사용해서 QA 푸는 문제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날리지 베이스 그 뭐 예를 들어 기억이 잘 갑자기 안 나는데요. 예, 여튼 뭐 그런 날리지 베이스를 디퍼런셜 스페이스로 인베딩 해가지고 같이 QA라고 푸는 연구들은 뭐 최근에 뭐 그런 연구들 있나요? 아, 최근에요? 네, 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에서 메모리 네트워크 기반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프리베이스 같은 그런 이제 널리지 그래프를 결국은 릴레이션 당으로 벡터 스페이스 모델링을 한 다음에 어텐션을 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 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방법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성공적이라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크게 차이는 없다 정도? 그리고 두 번째로 그 HL 2012년 그 논문에서 17년 논문에서 그 트랜스퍼 러닝 문제로 네. 그 컨티뉴어 러닝 최근에 그 막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 예를 들어 이전에 태스크를 학습했었는데 다음 태스크로 이제 학습하니 이전의 문제를 못 푼다는데 YZ가 그 저런 지식 그래프 결국에는 그런 푸신 문제 스쿼드 QA 태스크도 만약에 위키데이터 위키 QA 문제로 풀었으면 네. 학습했으면 기존의 스쿼드 문제를 또 잘 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실험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파인 튜닝을 했기 때문에 많이 좀 벡터 스페이스가 당연히 디스톨트 됐겠죠. 그래서 아마도 당연히 결과가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해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좋아졌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모르겠네요. 네. 네, 그리고 막 계속 지금 질문을 될지 모르겠는데 그 하신 문제들이 결국엔 뭐 컴프레hension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QA 결국엔 캐셔는 언더스탠딩을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아까 푸셨던 바이 디렉션의 그 네. 제안에서 어떤 그 패러그래프가 주어지고 캐션이 주어졌는데 이 캐션이 영 엉뚱한 질문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에 오바마 에이지 이렇게 그냥 캐션을 던져버리면 네. 어찌됐든 숫자를 찾아버리잖아요. 네. 어텐션을 뭐 찾아가지고 그런 문제를 뭐 좀 방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네, 사실은 그 방법을 쓴 관련된 논문을 저희가 최근에 내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가 포커스 아니긴 한데 그런 게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 문제는 여기 스쿼드 문제 같은 게 항상 답이 있는 형태로 그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일부러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만든 거죠. 퀘스천하고 그 컨텍스트가 있는데 답은 존재하지 않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게 막 엄청 팬시한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답이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우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항상 정확하다고 보기 힘들겠지만. 네. 그럼 학습시킬 때 그 데이터가 이게 그런
임의의 질문을 만든 다음에 답이 없다라는 식으로 같이 그 학습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게 필요한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죠.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네, 어텐션이요? 스태틱 어텐션이랑 다이내믹 어텐션 차이를 아까 네.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다이내믹 어텐션을 정확히 이제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그게 만드신 아키텍처에서 템플러 레이어랑 모델 레이어를 뒤바꾸는데 그러니까 다이나믹 어텐션이라고 한 건 사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용어를 쓰게 된 건데 일반적으로는 결국 LSTM이라는 그 모듈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RNN 유닛이 있으면 LSTM이 어텐션까지 프리딕트를 했을 때 그 어텐션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에 했던 어텐션 값을 그 다음 스텝 어텐션을 프리딕터한테 쓰는 게 다이나믹 용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썼던 어텐션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현재 것만 보고 어텐션을 구하면 스태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일단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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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틱 어텐션이랑 다이내믹 어텐션이랑 어텐션이 나타나는 그 웨이트들의 어떤 뭐 차이점 같은 게 있었나요? 그건 제가 보진 못했어요. 네. 그냥 결과만 비교했기 때문에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네, 마지막으로 네. QRN 셀 같은 경우에 제안하신 게 포개팅이 없잖아요. 지금 게이트 제안한 게에서 포매팅이라는 게 어떤 걸 그 말씀드리는 게이트 LSTM 같은 경우에 그런 셀이 일단 뭐 그건 둘째치고 포겟 게이트요, 포겟 게이트. 예. 그 결국에 그런 BABI 태스크에 너무 특화된 거 아닌가 싶은데 질의가 되게 질문은 뭐 지금 센텐스가 한 10개 정도인데 만약 그게 한 200개, 300개 늘어나면 그런 문제를 이전에 나왔던 것들을 다 뭐 최근에만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네. 문제를 못 푸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베이비 태스크에 그 된 건 맞아요. 제가 생각하도. 그러니까 저 모델을 일반적인 다이얼로그 시스템에 넣을 수는 없다 생각해요. 근데 방금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5문장만 보여드린 거긴 한데 일반적인 데이터셋은 최고 300개까지 가긴 해요. 그 스토리 랭스가. 근데 첫 번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쪽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중요한 그런 뭐랄까 그런 중요한 걸 생각하는데 사실 이쪽이라는 게 딥러닝 쪽 사람들이긴 했고요. 저는 좀 더 NLP 쪽 사이드를 봤을 때는 사실은 저 모델은 일반 NLP 애플리케이션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당연히 안 좋은 측면도 있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시간도 어차피 예.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